안녕하세요, 로피니언입니다. 남편과 함께 도쿄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4군데의 식당을 예약했는데 그중 첫날 저녁에 방문한 곳입니다. 저희가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리스트를 처음 접했던 2013년에 1위를 차지했고 현재까지 약 15년간 미슐랭 2스타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도쿄 파인다이닝의 터줏대감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좋은 평가를 이어온 식당의 특별함은 무엇인지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방문했습니다. 도쿄 미나미 아오야마에 위치한 나리사와입니다. 저희 부부가 방문한 날의 메뉴입니다. 가장 상단에 이노베이티브 사토야마 퀴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사토야마는 사람과 사는 마을과 경작은 어렵지만 여러 재료를 채집할 수 있는 산의 중간지대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는 농경시대에 통용되던 근대 일본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나리사와는 이 개념에 착안하여 사람과 자연을 음식이라는 매개체로 연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식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다른 추가 메뉴는 없었지만 화이트 트러플 시즌에 맞추어 2개의 요리에 화이트 트러플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트러플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지라 남편만 화이트 트러플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사토야마를 지도에 표시하면서 이날 사용될 재료들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도 설명하여 두었습니다. 지금은 지속 가능성, 팜투테이블 등의 개념이 워낙 여기저기에 사용되고 있다 보니 그다지 신기하다는 인상을 받지 못하지만 이러한 요리 철학을 2010년도부터 지속해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선구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과 이를 요리에서 실천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요리에 앞서서 웰컴 드링크 같은 느낌으로 차와 일본주를 한 잔씩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히키 사카즈키 잔에 차를 부어주셨는데요. 사카즈키는 일본 전통 오츠를 가한 평평한 잔인데 이걸 한 잔씩 따라주면 손님이 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서 마신다 라는 전통에서 히키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잔이 평평하고 납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손으로 아래를 잡고 마시게 되는데 이 때문에 상당히 격식을 갖춘 듯한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도 차도의 시작이나 중요한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니 식사의 시작을 알리면서 귀한 손님을 접대한다는 마음을 담은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주를 받았는데 술병에 1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주조소의 올해 첫 번째 술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 늦가을을 맞아 추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연말을 맞아 내년에 대한 기원의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음료의 맛 자체보다는 환대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이 강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술을 아예 하지 못하고 저도 거의 마시지는 않아서 저는 시소와 시트러스가 들어간 나리사와의 오리지널 논알콜 칵테일을 남편은 교토산 호지차를 한 잔 주문했습니다. 제가 시킨 목테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시소의 민트 같은 향은 풍부하게 나면서도 비리다거나 과하지는 않았고 중간중간 시트러스의 상큼함과 탄산이 어우러지면서 음식 중간중간에 한 모금씩 클렌저처럼 마시기에도 좋았습니다. 이 목테일은 식사 중간에 제가 한 잔을 더 시켰을 정도로 나리사와의 음식을 전반적으로 잘 서포트하면서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음료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목테일을 또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문한 호지차는 쓴맛이나 탄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볶은 찻잎의 향과 부드러운 목넘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카나가와에서 잡은 무늬 오징어를 채 썰어서 겉면을 살짝 튀긴 후 그 위에 캐비어와 연귤 껍질을 제스트로 올린 것입니다. 겉면이 노릇노릇한 색이 나서 따뜻한 느낌을 내지만 무늬 오징어의 하얀색과 캐비어의 약간의 초록색을 띤 검정색의 대비가 꽤 강렬했습니다. 색에 비해서 겉면이 덴푸라처럼 바삭한 느낌은 아니었고 오히려 속은 거의 익지 않고 약간 따뜻한 온도감이어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늬 오징어의 쫀득하게 입에 달라붙으면서도 살짝 짭짤한 감칠맛이 오세트라 캐비어를 통해 증폭되어서 가을을 맞은 무늬 오징어의 가장 맛있는 한 입을 완성시켰습니다. 여기에 연귤 제스트가 중간중간 산뜻한 향을 더해서 해산물 특유의 감칠맛이 무겁게 가라앉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식감도 살짝 바삭하게 시작해서 쫀득하게 씹히는 무늬 오징어 튀김에 톡톡 터지는 캐비어의 식감까지 더해져서 식감이 다채롭게 잘 챙겨진 점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맛과 향 그리고 식감이 차곡차곡 쌓이며 완성되는 한 입이었습니다. 메뉴 귀재로는 첫 번째이지만 테이블에 잠시 놓인 기준으로는 두 번째인 숲의 빵입니다. 이 요리의 순서를 정확히 어디로 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테이블에는 놓였지만 아직 요리가 완성된 것이 아닌 상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을의 낙엽과 감이 자아내는 주황색의 데코레이션 가운데로 촛불을 통해 중탕되고 있는 실린더가 있고 그 실린더 안에는 아직 익히지 않은 빵 반죽이 들어있습니다. 이 반죽은 산에서 채취한 천연 효모만을 사용하여 식사를 하는 와중에 점점 숙성이 되어 갑니다. 나리사와 셰프는 이를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사실은 우리의 삶, 특히 요리에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나리사와의 시그니처이기도 한데 계절에 맞게 빵과 버터에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무려 2010년부터 끊임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빵 반죽의 윗부분이 점점 부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완성된 빵은 실제로 코스에 제공된 순서에 맞추어서 안내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리로는 교토의 고시카리 쌀로 지은 밥 위에 야마구치에서 잡은 금태구이를 올리고 김과 와사비로 마무리한 요리입니다. 밥에는 초가 들어가고 간이 되어 있어서 마치 스시에 사용되는 샤리 같은 느낌도 났습니다. 보기에는 다른 음식들보다 조금 빠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수채군 금태의 색만큼은 식욕을 돋구는데 충분했습니다. 살짝 잘라서 덮밥처럼 먹으려고 했는데 잘게 부셔서 비비라고 하셔서 착한 학생처럼 와사비까지 고루 퍼지게 잘 비벼서 먹었습니다. 금태의 기름기가 뿜어내는 감칠맛이 맵지 않고 향긋한 질 좋은 와사비와 잘 어울렸고 밥도 산도와 간 모두 잘 되어 있어서 금태와 함께 동북아시아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감칠맛을 냈습니다. 게다가 김이 별로 크지 않는데도 맛의 밀도가 높아서 김이 들어간 한 입과 들어가지 않은 한 입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앞선 무늬 오징어 요리보다 식감이 살짝 더 따뜻하고 씹는 질감도 더 있다 보니 본격적으로 코스가 시작되려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빵 반죽의 숙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절대 만지지 말라고 몇 번을 설명하시던 200도가 넘는 돌그릇에 오일을 바르고 실린더에서 꺼낸 빵 반죽을 동그랗게 말아서 넣은 후 나무로 그 위를 막았습니다. 이때부터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기다리셔야 빵이 완성된다 라고 안내해 주셨는데요. 빵이 익을수록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보기에도 특이한데 빵이 구워지는 냄새까지 식욕을 강하게 자극해서 음식이 나오는 중간중간에 빈틈을 메꾸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빵이 구워지는 동안 네 번째 요리로 양파로 만든 스프에 담긴 홋카이도 관자구이 요리가 나왔습니다. 양파로 만든 스프의 안에는 관자구이 위로는 구운 양파, 그리고 그 위로는 양파로 만든 폼이 올라간 요리였습니다. 가장 위에 올라간 화이트 트러플은 추가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은은하게 단맛이 나는 요리 위로 블랙 트러플보다 더 날카로운 향에 화이트 트러플의 향이 더해져서 좋은 킥이 되었습니다. 양파 스프라고는 하지만 프렌치 어니언 스프 같은 방향은 아니었고 굉장히 크리미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 거의 손바닥만한 홋카이도 관자가 먹기 좋게 세 덩이로 썰려 있었고 한 스푼 뜰 때마다 스프, 관자, 구운 양파에 화이트 트러플까지 올라가면서 각 재료 특유의 달큰한 감칠맛이 한데 응축되면서 정말 깊은 맛이 났습니다. 구이는 전부 숯을 사용해서 조리한다고 하셨는데 재료마다 특성을 살리기 위해 조금씩 조리법을 바꾸시는 것인지 관자에서는 불향이 강하게 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점이 이 요리에는 더 잘 어울렸습니다. 첫 번째 요리부터 계속해서 온도감이 올라와서 이제는 뜨거운 요리가 되었는데 온도에서 느껴지는 늦가을 초겨울의 감각이 같은 시즌에 제철을 맞는 화이트 트러플과 어우러져서 보이는 요소 없이 온도만으로 계절감을 전달하는 점도 좋았습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오늘 나오는 요리들 중에 이것보다 더 맛있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훌륭한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빵이 다 익었습니다. 산에서 채취한 천연 효모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토야마의 컨셉을 보여주기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여기에 밤나무 껍질 간 것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밤 열매 간 것이 아니고 밤 껍질 간 것이 아니고
밤나무의 껍질을 갈았다는 점을 몇 번이나 강조하셨는데 혹시라도 재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손님이 있을까봐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시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료가 특이한 것에 비해서 향이나 맛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고 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무에서 나는 흙냄새 비슷한 것이 조금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나온 빵은 전통적인 의미의 유럽식 빵보다는 빵과 떡의 중간 정도로 약간의 찰기가 있고 쫀득한 식감의 빵이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빵에 들어가는 재료는 바뀐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방문하였을 때는 연귤과 견과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빵의 옆으로 보이는 이끼 낀 돌 같은 것은 사실 버터입니다. 속은 뽀얀 크림색의 버터이지만 그 위에 블랙 올리브와 시금치 그리고 허브를 사용해서 마치 이끼가 낀 돌을 잘라서 먹는 것 같은 비주얼을 완성해낸 점이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그런데 블랙 올리브와 시금치가 비주얼적인 요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맛의 요소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버터에는 거의 간이 없는 대신 올리브가 간을 더하고 시금치의 달콤 고소한 맛이 들어가서 꽤나 특이하면서도 맛있는 버터가 되었습니다. 보는 요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결국은 맛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완성된 요리가 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요리를 보고 있으니 얼마 전 방문했던 한국의 세븐스토어가 오버랩 되었는데요. 세븐스토어도 누룩을 사용한 독특한 빵에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매실을 섞은 딥이 상당히 독특했는데 세븐스토어나 나리사와 두 빵 모두 동양식 발효를 담은 점에서 꽤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세븐스토어와 나리사와 모두 요리의 비주얼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가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퍼포먼스에 음식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빵을 먹는 동안 나온 다섯 번째 요리인 장어구이입니다. 나리사와의 맑은 타레를 살짝 발라 구운 아이치산 민물장어 아래로는 교토의 망간지 청고추 구운 것을 깔고 망고와 패션후르츠로 만든 노란색 소스 그리고 투명한 갈색의 타레를 뿌린 후 접시에 가장자리로 초피가루를 뿌렸습니다. 이날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요리였습니다. 노란색은 너무 당연하게도 감칠맛을 더하기 위한 계란 노른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스가 망고와 패션후르츠를 사용한 것인데다가 나리사와 셰프님께서 이 소스와 장어를 조합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설명에서 이미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여태껏 먹어본 적도 생각해본 적도 없는 조합인데 부드러운 장어구이를 반으로 잘라서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이 소스와 타레를 발라서 한 입 먹어보니 망고의 달콤함과 패션후르츠의 상큼함 그리고 두 과일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국적이면서도 청량한 열대기후 과일의 향이 장어와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맛있게 먹었던 모든 장어덮밥이나 구이에 이 소스 한 방울만 더해서 다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굳이 셰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조합이라는 설명을 더한 자신감에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특이함 속에서도 접시의 가장자리에는 일본 초피가루를 뿌려서 전통적인 일본식 장어구이의 요소를 잘 챙겨둔 것도 재밌었습니다. 도쿄의 망간지 청고추는 일본어로 보통 고추를 의미하는 토가라시가 아니라 아마토라고도 부른다고 하셨는데 달 감자가 들어간 그 이름만큼이나 매운맛보다는 보통의 고추에선 은은하게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독특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전부 결합되면서 전반적으로 달큰한 감칠맛이 꽤 있는 편이었는데 민물장어의 기름진 감칠맛에서 조금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잡아주면서도 익숙하면서 새로운 맛의 요소들을 더한 점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맛있는 장어 요리를 마무리한 다음 우연히 서버분께서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충격이 하나 있어서 사진을 찍어둔 것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은 지 거의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오른쪽 벽을 다시 보니 이전에 못 본 것 같은 와인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 불이 전부 꺼져 있고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문하기 전 나리사와에서 강한 향수를 뿌리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는 메일을 받았었는데 이와 결을 같이 하는 듯 소리도 빛도 없는 와인 냉장고를 보면서 새삼 고객이 자신들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안 그 경험에 어느 하나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요소가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여섯 번째 요리인 옥돔입니다.
홋카이도 털개가 들어간 안카케 스타일의 맑은 스프 안으로는 야마구치에서 온 옥돔을 튀긴 것이 들어있었고 그 위로 홋카이도 성게알과 연어알을 곁들였다고 합니다. 마무리로는 일본 요리에 허브처럼 쓰이는 자소꽃과 일본의 쪽파라고 할 수 있는 아사츠키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보였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복합적인 레이어의 감칠맛이 느껴지는 훌륭한 요리였습니다. 우선 속까지 따뜻하게 익었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이 잘 느껴지던 옥돔 튀김에서는 흰살 생선 특유의 담백함과 함께 풍부한 지방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맛과 맑은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이 옥돔 튀김을 숟가락으로 뜨면 잘게 찢은 털게살이 들어있는 국물이 함께 떠졌습니다. 털게에서 올라오는 달큰하고 깊은 감칠맛과 함께 국물에서 다시마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약간 짭짤한 감칠맛이 함께 느껴져서 고급스러운 단짠단짠 조합 속에서 농축된 바다 감칠맛을 잘 맛볼 수 있었습니다. 가니쉬처럼 올라간 성게알과 연어알도 상태가 정말 좋았습니다. 두 재료를 따로 조리하지 않았는데 요리의 온도가 이 재료를 익힐 정도로 뜨겁지 않았고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정도라서 신선한 연어알과 성게알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연어알은 톡톡 터지는 식감과 함께 국물에 쓰인 다시마보다는 조금 더 짭짤한 바다 내음이 났고 성게알은 버터처럼 크리미하면서도 털개보다 더 달큰한 감칠맛을 내서 조금씩 결이 다르면서도 요리에 이미 들어가 있는 요소들과 각자 짝을 맞추어 조화를 이루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칠맛이 가질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노트들을 바다에 나는 고급 식재료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풍부하게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서 절묘한 밸런스를 찾은 훌륭한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나온 것은 나리사와의 시그니처 요리 중 하나인 고코쿠 호조입니다. 한국어로 읽으면 오곡 풍양, 영문 메뉴에는 리치 하베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농사를 마친 가을 시즌마다 나리사와에서 선보이는 요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코쿠는 오곡이고 호조는 풍작과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일본 전통에서 신에 대한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쓰이다 보니 실제 요리에 오곡을 전부 사용한 것은 아니고 메인 재료는 고등어와 쌀입니다. 이 요리는 나오기 전에 쌀로 장식되고 볏짚으로 만든 뚜껑을 씌운 후 그 아래로 볏짚을 태운 연기를 담습니다. 그 상태로 손님 앞에서 뚜껑을 열면 뿌연 연기와 함께 한국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볏짚 태운 냄새가 나는데 개인적으로 익숙한 추수 후의 향이 났습니다. 후쿠오카산 고등어는 사케를 만들고 남은 술찌개미에 절인 후 시로 미소를 발라 숯에 구웠다고 하고 그 앞에는 매실 절임인 우메보시를 사용한 붉은 가니쉬 그리고 뒤에는 시소를 사용한 초록색의 가니쉬를 배치하였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듯한 형태의 소스는 초록색과 분홍색을 입힌 코지에 튀밥을 붙인 것입니다. 코지는 쪄낸 쌀에 곰팡이를 배양한 발효제로 일본에서는 간장, 된장, 사케 등 여러 발효식품의 근간으로 쓰입니다. 결국 요리의 한 가운데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고등어가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주변에는 쌀을 재료로 하는 각종 요소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서 가을의 추수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맛의 레이어나 프로필에 있어서는 일본인이 아니라면 다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메보시의 산미나 시소의 향이 고등어와 무척 잘 어울렸고 여기에 코지와 튀밥을 함께 올려서 먹으면 식감도 다양하면서 발효식품 특유의 감칠맛도 절대 얕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나온 요리가 워낙 충격적이어서인지 아니면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저의 이해 부족 때문인지 이 요리에 담겨있는 정서와 맛 그리고 비주얼이 결합되어서 추구하는 결과값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본 분이나 외국 분이더라도 일본 문화를 저희보다 더 잘 아는 분이시라면 뭔가 더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미야자키산 와규 안심과 잎새버섯 구이에 레드와인 소스를 곁들이고 화이트 트러플로 마무리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일본 와규 하면 역시 고베가 가장 유명하지만 저는 미야자키 와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베 와규가 부드러움과 연한 맛에 방점을 둔다면 미야자키 와규는
조금 더 씹히는 질감도 있고 육향과 고소함이 굉장히 강합니다. 히로시마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식당인 키세츠로리 나카시마 이후로 미야자키 와규는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메뉴에서 보고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칼을 대자마자 느껴지는 육질과 혀에 닿기도 전에 뿜어져 나오는 육향에서 이미 이 요리의 맛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날 나리사와 셰프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직접 조리하시는 요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요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고기의 익힘 정도도 완벽했고 수추로 구웠다는 것을 전혀 숨기지 않는 강한 불향이 의외로 화이트 트러플의 날카로운 향과 잘 어울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잎새 버섯도 속은 촉촉하고 머리는 살짝 바삭하게 잘 구워졌고 레드와인 소스는 정말 요리 교과서가 있다면 실릴 것 같은 정석과도 같으면서도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이 모든 완벽함 사이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바로 나머지 메뉴들과의 연결성이었습니다. 이 요리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토야마라는 컨셉으로 강하게 묶여있는 일본 요리 기반의 이노베이티브 퀴진의 향연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정석적인 서양 요리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요리는 맛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맛에 있어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나왔던 요리들이 컨셉에 충실하면서도 맛있었다 보니 마치 이 요리가 다소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먹고 나서 감상을 남기려니 이러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요리는 너무 맛있어서 작은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고기까지 맛있게 먹고 화장실을 잠시 갔는데 화장실마저 환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식용수를 두는 경우는 가끔 보았습니다만 소독을 마치고 포장해둔 컵을 구비하여 두고 정수 필터까지 설치해둔 것은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게다가 어메니티로 칫솔과 면봉까지 둔 것을 보고 식당과 호텔의 호스피탈리티 경계가 모호해지는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자 첫 번째 디저트로 가고시마산 흑설탕이 들어간 와라비모치의 교토산 우지 말차 가루와 우유 아이스크림이 곁들여진 것이 나왔습니다. 와라비모치는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마치 투명한 물방울처럼 보이는 그 모찌인데 고사리 전분으로 만들어서 색이 투명하고 질감이 물컹 찐득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안에 흑설탕을 넣어서 풍미 있는 단맛을 더하고 그 위에는 고급 우지 말차를 뿌려서 녹차의 단맛까지 더해서 정말 교토스러운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을 한 입씩 곁들여서 먹으면 마치 특이한 펄이 들어간 말차라떼 버블티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원래는 매우 비슷한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 긴자의 가게 한 군데를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이 디저트를 나리사와에서 먹고 자연스럽게 긴자의 가게는 리스트에서 지울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 디저트는 야마가타산 배를 3가지 방식으로 조리하고 캐러멜 아이스크림을 곁들이고 유자 제스트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야마가타산 배를 날것, 익혀서 부드럽게 한 것, 그리고 폼의 형태로 만든 것으로 준비하여 층층이 쌓았는데 배는 익으면 단맛이 더 올라오면서 살짝 그 톤이 바뀌어서 산도는 줄어든 점, 익히지 않은 배는 특유의 아삭함으로 식감을 재미있게 해준 점, 폼으로 만든 배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배의 새로운 맛과 질감을 보여주어서 이러한 레이어링만으로도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캐러멜 아이스크림이 살짝 달고나 같은 탄 듯한 단맛을 더하면서 3개의 배를 묶어주었고 유자의 향이 상큼함까지 더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디저트 중에서 이 디저트가 훨씬 재미있으면서도 맛있었습니다. 가을 배는 정말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배의 다양한 식감과 맛을 한 번에 레이어링 해낸 디저트는 처음 봐서 앞으로도 종종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푸티푸르로는 도야마의 찹쌀을 사용한 모나카에 히로시마의 레몬을 사용한 필링, 후쿠오카의 꿀을 사용한 과자, 그리고 위스키 크림이 들어가는 것이 나왔습니다. 모나카로 마무리를 하니 괜히 일식이구나 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히로시마는 개인적으로 꽤나 좋아하는 도시여서 5-6번 정도 방문하였는데 히로시마의 명물인 레몬을 도쿄에서 만나니 괜히 반가웠습니다. 나리사와를 상징하는 벌이 올라간 바삭한 모나카 사이로 위스키 크림과 꿀의 어른스러운 달콤함과 레몬 필링의 산뜻함이 더해지니 훌륭한 요리의 마무리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메뉴와 이런저런 정보가 담긴 출력물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리사와의 장르가 무엇인가요? 그 아래로는 사토야마의 컨셉이나
자연이 가지는 의미와 지속 가능성 등이 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설명을 떠나서 누군가 나리사와는 어떤 식당이었냐고 묻는다면 수많은 설명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요리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훌륭한 식당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여행의 첫날부터 즐거움을 더해준 나리사와 앞으로도 종종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또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